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탄 제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217조와 관련된 부분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형법이 범죄와 형벌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렇죠?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실행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고, 이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규명하는 절차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사 절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사의 핵심이 뭐냐?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수사를 종결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원칙이 임의수사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 강제수사는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대물적 강제수사 중에 여러분들이 압수수색, 검증 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서야 되는데 영장주의 예외를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외는 원칙이 215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예외는 216조부터 218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17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영장주의 예외에 의해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그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사후영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전부 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법 조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6조부터 시작해서 217, 218 이렇게 조문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여기 3개 조문,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 조문은 원래 절차와 관련돼서 영장이 있는 215조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 영장을 갖고 할 때도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외인 경우에도 이 경우에 끌어다 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법 조문을 보면 118조부터 132조까지 그대로 끌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118조와 관련된 부분은 영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하는 그 절차 규정을 여기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이제 끌어다 오고 쓰는데, 220조를 한번 봐보시면 216조의 규정에 의할 때는 요게 123조 2항하고 125조의 규정에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요급처분 이거는 뭐냐면 216조의 경우를 적용할 때 요겁니다. 요거 적용할 때는 급속을 요한다면 123조 2항이 참여자 규정이에요. 주거주 등 참여자. 그 다음에 125조는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26조에 의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때는 참여자 없이, 주거주 참여자 없이 야간에도 어떻게 해요?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216조의 경우에 그러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217조가 규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217조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서 123조 2항하고 125조, 즉 참여되는 주거주 등 참여하에 어떻게 해요? 야간 집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216조에만 적용되고 217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그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고, 따라서 주거주 등 참여하에 야간 집행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논란도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간 집행 제한 관련돼서 봐보시면 일출 전 일몰 후, 여기에 바로 야간이죠. 거기에 영장에 뭐가 없으면, 야간 집행을 할 때는 기재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장에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하는데 절대적 제한은 아니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되면은 그것은 야간이라도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상대적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한번 더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잘 봐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217조부터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은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헌법 12조를 잘 봐야 돼요. 12조 1항은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압수수색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12조 3항을 보면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장은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16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해 줌으로써 결국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다. 즉 기본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인권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권 이꼴 인권 같은 말입니다. 합쳐서 기본적 인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기본권 즉 인권이 헌법에 그렇죠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헌법의 밑에 있는 법률과 관련돼서는 215조가 원칙 규정이죠. 요거는 원칙 규정이고 요거는 예외 규정 중에 오늘 살펴볼 217조 1항을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은 대물적 강제 수사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217조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무영장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대물적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해야 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하시면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성, 정황, 관련성 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와 관련된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영장을 그렇죠.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15조에 근거해서 217조 1항은 이와 같은 사항에서 영장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217조 1항은 주체가 수사기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긴급 체포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긴급 체포는 여러분 체포 중에서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그게 있죠. 그것이 아닌 통상 체포도 있죠. 그러니까 체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인적 강제 수사는 체포와 구속이 있는데 이 체포와 관련된 부분은 통상적인 체포,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영장 없이 하는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은 통상적인 구속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긴급이나 현행범 구속이라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긴급 체포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긴급 체포만. 따라서 이 조항은 통상 체포나 현행범 체포, 구속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체포가 된 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긴급 체포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긴급 체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과 관련돼서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요건이죠. 첫 번째 요건은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라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시간은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요건을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영장 압수수색 즉 긴급 체포를 할 때 무영장 압수수색의 그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긴급 체포와 관련돼서는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이거는 대인적 강제수사와 관련된 긴급 체포는 여러분들이 영장 없이 일단 체포를 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한 거는 왜 그러냐면 수사 초기에 우리가 신병을 간이하게 인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이 도입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이 되어질 때는 인권 침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긴급체포도 영장주의 예외인데다가 여기서 지금 긴급체포를 할 때 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장 없이 이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를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는데 요거는 체포 현장에서 무기징역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체포 현장에서 무기징역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체포에 수반하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217조죠. 217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죠. 긴급 체포를 하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24시간 이내에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긴급체포도 영장주의 예외인데다가 거기에 수반하는 대물적 강제 처분도 아니라 그 체포 현장을 벗어나는 어디든지 간에 시간 24시간 이내만 들어오게 된다면 장소를 제한함이 없이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우려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여러분들이 실체적 요건하고 절차 요건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실체적 조건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긴급 체포된 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 소지, 보관 물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긴급 체포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개정 전에는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 20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0조의 3이라는 것은 긴급체포 규정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체포된 자가 아니고 체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체포가 안 돼도 체포할 수 있는 자이기만 하면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실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당시의 다수설도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체포된 자 이렇게 해석을 제한 해석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한 것처럼 체포된 자로 그 당시에도 해석하는 것이 타당했고 그것을 입법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입법적으로 아예 해결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차이가 있는 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더 추가됐죠. 저기는 없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따로 요건 없이 그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200조의 4 규정의 기간 이게 바로 이제 48시간 이내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체포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체포영장을 받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을 받게 되거든요. 이 구속영장을 받게 되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끔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봐보시면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도 24시간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별도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압수수색 검증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현행법 하에서의 여러분 요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요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죠. 요걸 하나 기억해야 되죠. 자,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요걸 하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긴급히 압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 체포된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자를 뭐로 바꿨다는 거죠? 긴급 체포된 자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이것은 매우 잘된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긴급 체포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217조 1항이 적용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른 체포, 즉 현행범 체포나 아니면은 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죠. 그 다음에 구속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견해를 보면 긴급 체포된 때도 할 수 있는데 현행범 체포 때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입법론적으로는 뭐 타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조문이 긴급 체포된 자라고 딱 못 박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 체포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면 긴급 체포가 된 자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긴급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 없이 압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긴급 체포를 했다. 그럼 그 경우도 이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뭘 하는 거죠?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긴급 체포된 자라고 할 때 이때 긴급 체포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생략된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긴급 체포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불법한 긴급 체포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안 돼요. 적법한 긴급 체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적법하려고 하면 그 요건과 절차가 모두 적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긴급성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포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까지도 적법성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긴급체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책에 보면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절차의 적법성까지도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긴급체포에 앞서서 선행된 절차가 불법체포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후행 절차인 체포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선행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불신 검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다가 남의 호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이제 물건을 꺼내 보니까 이게 마약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뭐 마약과 관련돼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것에 이어서 이제 체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포 자체는 뭐 긴급 체포를 하든 이렇게 되면은 이 체포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선행한 절차에서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물적 강제 수사를 무영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위협하게 되면 이거는 설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위협하게 된다. 바로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긴급체포의 앞선 선행행위 자체가 불법체포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적법 절차의 강점에 비추어 볼 때 후행 절차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된 자와 관련돼서 살펴보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가 바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물이라는 것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타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 거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지금 소지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지 보관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소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피의자가 소유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지 보관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상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장소가 제한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바꿀 때 한번 이 소지는 여기서 삭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했고요. 어떤 분들은 소지를 삭제할 때 보관까지도 삭제하고 소지만 놔둬야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그런 논의가 있던 과정에서 왜 그대로 유지가 됐냐면 저 소유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비판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범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는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소유 이 말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가는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지라고 했을 때는 소지라는 것은 사실상의 재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위탁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지를 하게 된 원인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지는 다른 사람 소유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내가 꼭 그 소지하니까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휴대는 안 하고 있어도 그거를 내가 저장을 해놨든지 숨겨놓든지 진열을 해놨다. 이것도 사회 통념적으로 내가 실력적인 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지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위탁을 받아서 자신의 점유하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 위탁을 받는 것과 관련돼서 돈을 받고 하든 공짜로 해주든 그 다음에 보관을 어떻게 하든 그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든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그래서 소지와 보관은 위탁 관계에 위탁을 받았느냐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 소유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누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지는 절대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법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긴급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어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기만 하면 다 압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 217조 법문상으로만 딱 본다면은 피사실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긴급 압수수색의 구체적 범위를 둘러싸고 반드시 뭐 그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나 몰수해야 될 물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한정설이 등장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극소수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다수설은 긴급체포 사유가 된 당해 범죄가 있지요.
그거와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견해는 그렇게 명문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사의 한목적성을 고려해 볼 때는 다른 범죄 것도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주장자가 거의 없거나 극소수 견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도 한정설인 다수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긴급체포 사유가 된 그 범죄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사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법 조문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그렇죠. 당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압수 당시에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그러니까 요거 잘 보세요.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 말입니다. 관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관련된 피의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설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관련 없는 것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압수 당시에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하게 압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적법하게 압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결론은 뭐죠?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은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사실 관련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실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법하게 압수를 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A라는 증거, B라는 증거인데 이 B는 다른 범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B라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취득하는 과정이 적법을 하고 일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수사기관이 적법한 과정에서 알게 된 증거라면 이거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설은 적법하더라도 다른 범죄 수사를 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극소수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긍정하는 견해가 취득 과정이 적법하다면 그래요?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판례를 보면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건데요. 경찰관이 무슨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냐면 전화 사기죄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압수를 했는데 뭘 압수했냐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지갑 이겁니다. 그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남의 거를 주었으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으로도 증거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적법하게 압수한 부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범죄가 뭐죠? 지금 여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오케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됐죠? 두 번째 판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고인의 저서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서 기부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서를 만들어서 기부를 한 거죠. 이거를 위반해 가지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 있습니다. 자, 요 물건을 나중에 어디에 쓰느냐면 저서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데 여러분도 쓰겠지만 어디에서 쓰느냐면 사전선거운동의 증거로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원 판례는 오케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뭐죠? 관련성이 있어서 적법한 압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판시해 주고 있는 거죠. 사기죄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압수한 것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저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압수를 한 물건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전 선거운동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정답 하나는 뭐죠? 적법하게 관련성이 있어서 적법하게 압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범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검토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적법하게 수입된 압수 대상물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잖아요. 그거는 일단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이 사용되는 그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이 있다면은 요거는 사용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어떻게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법 조문에는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 물건인데 관련성 있는 물건이겠죠. 그러면 관련성 있는 물건이고 하면 100% 다 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물론 관련성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례성의 요건이라는 것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그 다음에 그렇죠. 그와 관련된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든지 증거 가치라든지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범죄의 경중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종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례성이 만약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압수를 하면 위협하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설사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문 하나를 요건을 딱 보실 때는 긴급 체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나 통상 체포 구속의 경우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이때는 무조건 긴급 체포가 돼야 되지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 소지 보관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소유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렇죠. 소지 보관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어도 그는 대상이 된다. 이 조문에서는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관련된 물건이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이 갖춰야 되는 것은 강제 수사와 관련된 비례성의 원칙이 엄격히 관철되는 것과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해 본다면 당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소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장소는 불문하게 되는 거죠. 요 장소 불문은요.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범죄 장소와 전혀 관련 없는 장소에 있죠. 여기서도 무형사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거지와 같은 꼭 그 사람이 피의자가 관리하는 장소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긴급 압수라는 것은 체포에 수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대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소 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시간 24시간 이내라고 한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216조 1항 2호가 체포 현장에서 무형사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그와 달리 217조 1항에 따른 압수수색 검정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그러죠.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소 제한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216조 1항 2호에는 체포 현장이라는 장소 제한이 있지요.
공부했던 216조 사망의 경우에도 범죄 장소라는 제한이 있지요. 다만 217조의 경우에는 장소 제한은 없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긴급 체포만 하면은 부수되는 것으로 무행정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별도로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긴급 체포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소유 소지 보관 물건에 대해서 증거물을 은닉하려고 또는 파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긴급 체포에 부수하여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성의 요건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긴급히 압수할 필요성이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수의 긴급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법에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우리가 216조 사망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유의할 때 그렇죠. 그 긴급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한국외국대학교의 이창현 교수가 있고요. 또 한 분은 217조 1항과는 조문 차이가 있고 허용하는 근거를 볼 때 요거는 긴급 체포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증거의 인멸, 변질, 소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정환 교수님의 견해가 있다는 거지. 요거는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고 요거는 한국외국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요렇게 견해 대립이 현재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글을 쓰고 있죠. 학설은 전체적으로는 한 이 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시간 제한은 있다는, 장소 제한은 없지만 시간 제한은 있다는 거죠.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것을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체포한 때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체포에 착수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때를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긴급 체포 후에 24시간이 경과해버리면 그거는 영장 없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딱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체포했다 이 말은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가 안 됐는가는 떠나고 일단은 긴급 체포 이후에 24시간을 경과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은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지금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긴급 체포하고 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2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현행법 하에서 긴급 체포가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영장을 받을 때 보면 구속영장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지체 없이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이루어지는 무영장 압수수색과 관련된 압수수색의 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전북대학교에 있는 시한 교수가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은 가는데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체 없이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체포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늦어도 12시간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인권은 더 보호될 수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1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야간에 집행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7조에게는 뭐가 요급 처분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요급 처분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간 집행과 관련된 125조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 집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하는 이 부분은 요급 처분은 216조에만 풀어준단 말이에요.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근데 217조는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풀어주면서 같이 216조뿐만 아니라 217조의 경우에도 특칙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말입니다. 시간은 다만 지체 없이 또는 12시간 이내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이디어 괜찮지요? 이거는 우리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제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들면 저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필요합니까? 필요감이 있을까 봐 가급적이면 제 견해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는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기재해 봤는데 조금 필요하다면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 생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절차적인 요건은 요 부분은 사실 뭐냐면 217조 1항에 따른 긴급 압수도 우리가 압수인 이상은 219조가 그대로 준용되고요. 그래서 압수의 많은 절차들이 그대로 적용이 다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220조라는 요급 처분의 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6조의 경우에서만큼은 123조 2항 이게 이제 주거주 등 참여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압수수색할 때 주거주에 참여를 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25조는 야간에는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요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16조에 의해서 무행자 압수수색을 할 때는 참여자 없이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217조죠. 217조는 여기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 있다는 것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7조에 의해서 할 때는 주거주 참여를 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야간에는 집행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217조에 따라서 긴급 체포를 하고 24시간 내는 들어갔는데 만약에 야간에 집행했다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별도로 뽑아서 강의를 별도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판례가 나왔고 굉장히 논란이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최초로 제가 이 판례 평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2017년도 이후에 나왔죠. 나오자마자 제가 그달에 바로 평석을 했고 이것이 대검찰청 여러분들이 형사법의 신동향이라는 부분에 실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 대부분이 저 견해를 많이 그래 지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시고 별도로 제가 한 타임을 더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조에는 216조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 217조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217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소극설이 다수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의 신동훈 교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217조가 빠져 있지만 216조처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긴급한 경우에 긴급 체포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간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긍정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안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8시 24분이면은 여름이라도 일몰후가 됩니다. 보통 8시가 넘었으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해가 지죠. 해가 집니다. 일몰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야간입니다. 자, 야간에 뭐 했냐면 2km 떨어진 피고인이 주거에 갔죠. 이거는 체포 현장에서 무이자 압수수색을 하는 216조 1항 2호가 아닙니다. 요거는 2km가 떨어졌기 때문에 217조에 따른 장소 제한이 없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자, 요때 집에 가서 메스암페타민을 찾아내가지고 압수를 했습니다. 사후영장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적법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야간에 압수를 한 거죠. 야간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0조의 특례 규정이 적용 안 된다면 야간 집행이 제한되는데 그 제한되는 절차를 어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적법하게 압수되었다 이렇게 결론만 내렸지 이것이 야간 집행 자체와 관련돼서 217조에도 2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례 평석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1심, 2심의 변호사가 주장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에서는 적어도 판사들은 이 정도의 하나의 쟁점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구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한 번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판례가 딱 나오자마자 제가 딱 살펴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평석을 해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다른 분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죠. 아, 그거 맞다 이거지. 다만 이 판례가 이런 큰 쟁점을 빠뜨리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쉽다. 여러분들 안 아쉽나요? 아쉽죠. 이거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어느 학설을 주장했는지가 분명해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걸 별도로 이제 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야간 집행을 할 때 보면은 야간에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인이라고 할 때 이때 타인은 피의자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논의가 되느냐면 야간에 집행을 못하도록 해도 타인의 주거에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피의자 집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인 속에 피의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 타인을 배제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잖아요. 이 수사기관이란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봤을 때 타인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제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소속서를 한번 봐보시면 타인은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우리 판례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적법하다라고 아까 결론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 적법하다는 결론만 놓고 보면은 소극설로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막바로 어떻게 해요? 취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별도로 제가 한 타임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결국은 타인이라고 할 때는 피의자도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압수 자체의 위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야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은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긴급 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면 그 영장을 통해서 사후 영장을 통해서 위법성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대해서 치유와 관련된 부분은 사후에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사후 추인으로 봐가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 다수설인 것 같아요. 이 부정설은 아니 그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보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챙긴 건 아니지만 결론은 밤에 해가지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잖아요. 자, 사후 영장을 요게 받고 나니까 결국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 결론만 보게 된다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를 해도 사후영장을 받으면 이것처럼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판례와 관련돼서는 긴급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한다면 210조 1항 2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장소에 가는 것은 217조가 적용되는데 216조는 참여 없이 야간에 해도 되지만 그 이외의 장소인 217조의 경우에는 참여시켜서 뭘 해야 되죠? 야간 집행이 제한되는데 이 사건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 사후영장을 받으면 우리 판례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사후 치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간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소속설의 입장을 취하고 하자가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견해를 취한다면은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논리적이 맞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판례는 그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정의에 오히려 반한다면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반한다면 오히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를 원칙은 배제지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본다면은 야간 집행 제한도 상대적 제한이라는 점, 사후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피의자의 집에서 그것도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꼭 뭐 심야 밤 12시가 넘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은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거를 배제해버리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는 절차 위반이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후영장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뭐를 받으면 되느냐면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별도의 압수영장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못 받았을 때만 별도로 압수영장을 발부받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지체 없이 뭘 받아야 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도록 독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익혀놔야 되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후 영장을 갖다 청구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증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미청구가 되겠죠. 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포된 때로부터 영장을 청구는 했지만 만약에 48시간 이후에 청구됐다. 이것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적법한 것이죠. 그런 영장이 기각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긴급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해도 발부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는 증거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압수자에게 환부를 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전영장을 다시 받아가지고 압수를 하거나 또는 환부를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제출의 임의성만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때는 예외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미리 앞에서도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관련 문제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위반돼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쓰려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위협하게 수입된 증거들이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못 쓰게 돼요. 근데 공범자 을에게 쓸 수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합니다. 주장하게 되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협하게 수입된 증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차 위반이 있게 되면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진짜로 예외적인 경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217조를 정리하는데요. 다시 한 꼭지를 열어서 아까 그 메스암페타민 사건 있죠. 217조의 경우에 야간에 압수를 한 경우 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확대경을 펴서 한 꼭지로 다시 여러분들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에서 다루면 되겠죠. 사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니고요.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